대한민국의 생산 방식은 새로운 국제 기준입니다. 나토 기술평가단의 한마디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매달렸지만 포기했던 전투기 대량 생산, 전 세계 그 누구도 시도조차 못했던 기술이었죠. 한국 기술을 어떻게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대량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비웃었고 그렇게 잊혀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백악관으로 전달된 보고서 내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4대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불량률이 고작 0.5%라는 사실. 전대미문의 기적에 전 세계는 경악했고 미국마저 기술을 전수받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과 나토를 굴복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24대 동시에 만든다고요? 그럼 저는 예수님입니다. 리처드의 비웃음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오전 워싱턴 국방부 청사 3층 상황실이었어요. 저는 마이클 하트맨, 미 국방부 전력분석국 수석 분석관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F-35 생산 지연 보고서를 검토하며 또 다른 골치 아픈 하루가 시작되리라 생각했죠. 보고서는 참담했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공장, 평균 제작 기간 26개월, 초기 불량률이 6%에 육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의회는 벌써 세 번째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생산 효율은 바닥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의회 기술평가국이었어요. 하트맨 분석관, 방금 한국발 속보입니다. KF-21 24대를 단일 공장에서 병렬 생산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받아든 팩스를 보자 손이 멈췄습니다. 사천 공장, 병렬 생산 라인, 공차 편차 0.02%.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종이 위에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맨 아래 줄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300만 부품 실시간 동기화 완료. 리처드가 팩스를 낚아채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한국이야. 매번 과장된 수치로 관심 끌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잠수함 건조 기간 단축했다면서 결국 별것 아니었고. 그런데 바로 그때 의회에서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즉시 실사단을 구성하라. 한국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보고하라.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상훈군사위원회 위원장실이었어요. 그들이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줄리아 손 박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우리 부서 아태전력정책국 책임자였죠. 한국계 2세였지만 누구보다 객관적인 분석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이클, 이번엔 좀 달라요. 유럽 항공기술원 사전평가서도 같이 왔는데 그녀가 건넨 문서를 펼치자 숨이 막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전문가들이 공동 서명한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병렬 공정은 기존 항공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이런 평가를 내린 건 에어버스 A350 이후 처음이었죠. 저는 그동안 F-35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미국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직렬 공정, 단계별 품질 검증, 철저한 개별 관리. 느리지만 확실한 방식이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의회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매년 1,000억 달러씩 들어가는데 생산은 거북이 걸음이었으니까요. 리처드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쇼입니다. 일시적으로 몰아서 생산한 걸 과장 발표한 거예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리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군수업체 로비스트 출신으로 한국을 깔보는데 앞장서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 달랐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의회 지시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3일 안에 실사단을 구성하고 일주일 내 사천으로 출발할 것. 마이클 하트맨을 단장으로 임명함.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걸린 임무였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요? 줄리아가 노트북을 켜며 대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준비했던 거예요. T-50 FA50까지 20년간 데이터를 축적했고 KF-21에서 폭발시킨 거죠.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화면에 뜬 자료를 보며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시간 공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트윈 시스템, AI 자동 보정, 로보삼 78% 자동화율. 이건 단순한 조립 공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는 계속 부정했습니다. 우리 보잉도
로키드 마틴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터무니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 기술을 베끼는 수준이라고요. 그럼 왜 유럽이 먼저 인정했을까요? 줄리아가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랑베르트 단장이 직접 서명했어요. 그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잖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랑베르트는 미국 기술도 가차없이 비판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한국을 인정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신호였죠. 차관보실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이언 울프 차관보였어요. 하트맨, 이번 실사는 국가 안보 차원의 검증입니다. 한국이 정말 새로운 생산 체계를 만들었다면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과장이라면 확실히 밝혀내십시오. 미국의 위신이 걸린 문제입니다. 양날의 검 같은 임무였죠. 인정하면 미국의 자존심이, 부정하면 진실이 상처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실패하면 제 경력도 끝이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차관보가 덧붙였어요. 중국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도 사천으로 대표단을 보낸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펜타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F-35들이 여전히 느리게 한 대씩 만들어지고 있겠죠. 한 대당 9천만 달러, 제작 기간 26개월. 우리는 이 숫자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니, 체념하고 있었다는 게 맞겠죠. 리처드가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실사단에 저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직접 가서 한국의 허풍을 까발리겠습니다.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2000년대 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을 때, 2010년대 현대조선이 세계 1위가 됐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믿지 않았죠. 그리고 뒤늦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과거 보고서들을 뒤적였습니다. 한국 항공산업 평가 자료들이었어요. 기술 종속국, 조립 하청 수준, 독자 개발 불가능.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평가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줄리아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선입견을 버리세요. 제가 한국계라서가 아니라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겁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24대 동시 생산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걸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한강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아직 안 해본 것을 의미할 뿐이에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사천 공장 도면, 예상 생산 라인 구조, 엔지니어 명단.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오정규, 한미라, 부부 엔지니어로 20년간 생산 데이터를 축적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업 로그가 디지털 트윈의 핵심이라는 첩보가 있었죠. 어떻게 두 사람의 경험이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통제하는데 한국은 사람의 경험을 시스템화한다는 건가요? 실사단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6명, 리처드, 줄리아, 기술평가관 밀러,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보잉 출신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각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진실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졌을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미국의 기술 우위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새벽, 덜레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리처드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보지 마십시오. 줄리아가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14시간 후면 한국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겠죠. 24대 동시 생산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환상인지. 기내에서 한국 뉴스를 검색했더니 벌써 현지는 들떠 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사천, 제조업 혁명의 시작점. 언론의 과장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어요. 의회, 국방부, 심지어 백악관 안보실까지 모두가 한 가지를 요구했죠. 한국의 진실을 밝혀내라. 착륙 2시간 전 기내 와이파이로 긴급 메일을 받았습니다. 의회 기술평가국장이 직접 보낸 거였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실사 임무 최종 지침, 극비 취급. 마이클 하트맨 분석관. 이번 한국 실사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닙니다. 미국 제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F-35 생산 지연으로 의회는 폭발 직전입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과장이라면 명확히 밝혀내십시오. 한국 사례 검증은 국가적 필요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국가적 필요라는 표현을 쓴 건 이라크전 이후 처음이었죠. 옆자리에 리처드가 제 화면을 흘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국가적 필요? 과장이 심하네요. 한국 따위가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어요. 군수업체들이 보낸 자료였습니다. 한국 KF-21의 한계, 병렬 생산의 허구성, 품질 관리 불가능 예측, 모두 한국을 깎아내리는 내용이었죠. 보십시오, 마이클. 리처드가 속삭였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보잉도, 레이시온도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이려 한다고요. 이건 정치적 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술수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줄리아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유럽은 왜 인정했을까요? 그들도 속았다는 건가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나토 기술평가단의 사전 조사 보고서였어요. 독일 기술자들이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180m 길이의 거대한 생산 라인이 보였습니다. 24대의 KF-21이 정말로 나란히 서 있었어요. 사진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전직 미 공군 기술고문 밀러 대령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줄리아가 반박했죠. 그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이때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서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죠. 질서정연한 도시, 거대한 항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산업단지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다는 곳이 이제는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현호 팀장입니다. 사천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김 팀장은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남달랐어요. 자신감과 확신이 가득했죠. 마치 비밀병기를 품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내일 오전 9시 사천 공장 도착, 10시부터 생산 라인 견학, 오후에는 디지털 트윈 시연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시간이라 준비된 쇼를 보여주겠다는 거군요. 김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쇼가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저희는 매일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이언 울프 차관보였어요. 하트맨, 방금 중국 대표단도 한국에 도착했답니다. 일본도 내일 온다고 하고 전 세계가 사천을 주목하고 있어요. 절대 실수하지 마십시오. 차관보는 이어서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한국이 진짜라면 우리도 체면을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검증이 필요해요. 미국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베끼고, 배우고, 그리고 결국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만들 차례예요. 리처드가 코웃음 쳤지만 저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김 팀장의 눈빛이 너무 확고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줄리아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방금 입수한 자료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근무 기록입니다. 자료를 보니 놀라웠어요. 평균 근속 연수 15년, 이직률 3% 미만, 특히 눈에 띄는 건 오정규, 한미라 부부였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업 로그를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 데이터가 3천만 줄이 넘는다는 거였죠.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가능하게 만들죠. 줄리아가 대답했어요.
그들에게 불가능은 도전 과제일 뿐이에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측 실무진을 만났습니다. 박도윤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30 초반인데 벌써 수석 엔지니어라고 했죠. 선배들의 20년 경험을 AI가 학습했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인간의 노하우를 기계가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0.03mm 오차도 즉시 감지합니다. 리처드가 비꼬았습니다. AI가 그렇게 만능인가요? 그럼 인간은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박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20년간 쌓인 한국 엔지니어들의 경험이죠. 그 경험이 없었다면 AI도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밤늦게 혼자 호텔 창가에 서서 사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단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 어딘가에 우리가 내일 볼 공장이 있겠죠. 24대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그곳이 정말 가능한 걸까? 자문했습니다. 미국이 26개월 걸리는 걸 한국은 어떻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로키드 마틴 CEO였습니다. 하트맨, 한국을 너무 믿지 마시오. 그들이 뭘 보여주든 과장이 섞여 있을 겁니다.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잊지 마시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어요. 만약 한국이 진짜라면 미국 방산업체들의 독점 시대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나토 평가단장 랑베르트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마이클, 선입견을 버리고 보시오. 한국이 보여줄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 유럽도 충격받았소. 당신도 그럴 겁니다. 프랑스인 특유의 거만함으로 유명한 랑베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가 인정했다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사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니 논밭 사이로 첨단 공장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풍경이었죠. 저기입니다. 김 팀장이 가리켰어요.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KF21 생산동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길이만 300m는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F-35 공장처럼 삼엄한 경비가 없었거든요. 마치 일반 공장 같았어요. 보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모든 걸 공개하니 숨길 것도 없습니다. 김 팀장이 대답했어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거죠. 보고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요. 입구에서 보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노트북 반입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껏 찍고 기록하라고 했죠. 이런 자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곧 보실 겁니다. 김 팀장이 문을 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로 24대의 KF-21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각기 다른 조립 단계에 있었지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리처드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간 F-35 공장을 수없이 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24대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어요. 로보잠들이 춤추듯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했고 엔지니어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었죠. 시작일 뿐입니다. 김 팀장이 말했어요. 이제부터 진짜를 보여드리죠.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0년간 믿어온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조립동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몸이 굳어졌습니다. 180m. 눈앞에 펼쳐진 생산 라인의 실제 길이었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죠. 천장 높이만 30m는 되어 보였고 그 아래 24대의 KF-21이 각자의 스테이션에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율 78%입니다. 김현호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나머지 22%만 인간이 관여합니다. 리처드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계는 실수를 해도 모르잖아요. 바로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션이었어요. 빨간불이 켜지더니 로보삼이 즉시 멈췄죠.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동체 패널 정렬 오차 0.031mm 감지. 박도윤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AI가 자동 보정합니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10초였습니다. 로보잠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패널을 재조정했어요. 다시 초록불이 켜졌죠. 오차는 0.008mm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 엔지니어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제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이 클라우드에 있어요. 300만 개 부품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있죠. 화면에는 현실과 똑같은 가상 공장이 3D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24대의 가상 KF-21이 실제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부품 하나하나의 위치, 조립 상태, 심지어 나사 조임 토크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 데이터 양이. 줄리아가 숨을 들이켰어요. 초당 테라바이트 급이잖아요. 맞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전자가 개발한 초고속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쓰던 기술을 항공기 제조에 응용한 거죠. 리처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데이터만으로 품질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숙련공의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김 팀장이 우리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50대로 보이는 부부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오정규, 한미라, 20년간 작업 로그를 쌓아온 그 부부 엔지니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정규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을 보여드리죠. 그는 리벳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평범한 리벳처럼 보였지만 태블릿으로 스캔하자 즉시 정보가 떴어요. 제조 일자, 재질 성분, 품질 검사 이력, 심지어 어느 위치에 사용될지까지. 모든 부품에 디지털 이력이 있습니다. 한미라 씨가 설명했어요. 저희가 20년간 기록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녀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작업 로그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2005년 3월 15일, 동체 결합부 미세 틈새 발견, 토크 조정으로 해결. 2010년 7월 2일, 고온 환경 패널 변형, 냉각 후 재조립. 3천만 줄이 넘는 기록입니다. 오정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한국 항공산업의 진짜 자산이죠.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습니까? 처음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시작했어요. 한미라 씨가 미소 지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데이터가 보물이 되더라고요. 후배들이 우리 경험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이 부부의 로그가 AI 학습의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의 노하우를 기계가 완벽하게 습득한 거죠. 스테이션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각 구역마다 다른 조립 단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동체 결합, 날개 부착, 엔진 장착, 전자장비 설치. 모든 게 동시에, 그러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었죠. 12번째 스테이션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로봇 8대가 하나의 동체를 둘러싸고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어요. 마치 외과 수술팀 같았죠. 한 로봇이 드릴링을 하면 다른 로봇이 즉시 리벳을 받고 또 다른 로봇이 실런트를 도포했습니다. 충돌하지 않나요? 밀러 기술평가관이 물었어요. AI가 모든 움직임을 계산합니다. 박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0.1초 단위로 경로를 조정해요. 지난 3년간 충돌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때 최은재 자동화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시연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18번째 스테이션의 KF-21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날개가 접히고 랜딩 기어가 올라가고 무기창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모든 작동이 완벽했죠. 아직 엔진도 안 달았는데요? 리처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전기 모터로 작동 테스트를 합니다. 최 실장이 대답했어요. 엔진 장착 전에 모든 기계 시스템을 점검하죠. 불량률을 0.5% 아래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다가가서 기체를 만져봤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이음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F-35도 이 정도 마감은 아니었습니다. 공차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레이저 스캐너가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박 엔지니어가 노란색 장비를 가리켰어요. 매초 3,000포인트를 스캔해서 0.03mm 이상 오차가 나면 즉시 경고합니다. 줄리아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하루에 2억 5천만 개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한다는 거네요. 24대 전체로는 60억 개입니다. 김 팀장이 확인해줬어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쉽지 않나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20번째 스테이션에서 또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번엔 노란불이었죠. 케이블 장력 이상 감지. 엔지니어 한 명이 달려갔지만 그보다 빠른 게 있었습니다. 옆 스테이션의 로봇함이 자동으로 이동해서 케이블을 잡아당겼어요. 3초 만에 문제가 해결됐죠. 로봇끼리 협업도 하나요? 밀러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최 실장이 설명했어요. 한 대가 바쁘면 옆에서 도와줍니다. 인간처럼요. 생산 라인 중앙부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전체 공장이 한눈에 보였죠. 각 스테이션의 진행률, 품질 지표, 예상 완성 시간까지. 현재 16번 기체가 89% 완성입니다. 김 팀장이 가리켰어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롤아웃 예정이죠. 그렇게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그가 단호히 답했어요. 지난 1년간 예측 오차는 평균 15분이었으니까요. 이정우 품질김이 합류했습니다. 품질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그가 안내한 곳은 품질관리실이었어요. 벽면 가득 모니터가 있었고 각종 그래프와 수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현재까지 생산된 KF-21-48대 중 초기 분량은 단 2건이었습니다. 이 책임이 말했어요. 불량률 0.4%입니다. 리처드가 비꼬았습니다. 그건 생산 대수가 적어서 아닌가요? F-35는 초기 50대에서 12건의 중대 결함이 있었죠. 줄리아가 반박했어요.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30배 낫네요. 제가 천천히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 보였죠. 미국 공장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나요? 재미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시스템이 진화하거든요. 지루할 틈이 없죠. 오정규 씨가 다가왔습니다. 미국 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제조업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예술이거든요. 장인정신이죠. 하지만 로봇이 대부분 하잖아요. 리처드가 지적했어요. 로봇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만 합니다. 한미라 씨가 대답했어요. 20년 경험이 없었다면 로봇도 깡통이죠. 생산 라인 끝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완성된 KF-21 한 대가 막 롤아웃되고 있었어요. 은혜색 도장이 조명 아래 빛났죠. 2137호기입니다.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작 기간 9개월 하루. 예정보다 이틀 빨랐죠. 제가 기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2137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회성 전시가 아니라 실제 양산 체계라는 걸. 다음 목표가 뭡니까? 밀러가 물었어요. 연간 48대입니다. 김 팀장이 답했죠. 이미 주문이 밀려 있어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리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F-35의 경쟁자가 진짜로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디지털 트윈 서버실을 지나갔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태양광과 연료전지로 70%를 충당합니다. 박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친환경 공장이죠. 견학을 마치고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본 것을 정리하기도 벅찼죠. 김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보셨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걸. 리처드는 여전히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간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한국은 조립 하청국가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김현호 팀장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천천히 확대되자 숨이 멎었습니다. 현재 공장의 3배 규모였어요. 지금 보신 24대는 시작일 뿐입니다. 김 팀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이 라인은 48대까지 즉시 확장 가능합니다. 리처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규모 확장은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아닙니다. 김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모듈형 설계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생산 라인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미 확장 공간도 확보했고 장비도 발주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2026년 1월 확장 착수, 3월 장비 설치, 5월 시운전, 7월 본격 가동. 불과 6개월이었어요. 자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밀러가 물었어요. 그 정도 규모면 수십억 달러는 필요할 텐데. 한국 정부가 전폭 지원합니다. 김 팀장이 답했어요. 그리고 폴란드, 인도네시아에서 선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자금은 확보된 상태죠. 그때 화면이 깜빡더니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리처드가 급히 호출한 긴급 회의였죠. 화면에 브라이언 울프 차관보와 여러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트맨,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까? 차관보가 다급히 물었어요. 48대라니?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설계도와 일정표를 봤습니다. 리처드가 화면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과장입니다. 종이 위의 계획일 뿐이에요. 실제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죠. 그가 명령을 내리자 최은재 실장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현재 공장에서 시작해 확장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구현됐죠. 로봇 배치, 작업 동선, 물류 흐름까지 세밀하게 표현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최 실장이 설명했어요. 실제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이죠. 오차율 2% 미만입니다. 확장된 공장에서 48대가 동시에 조립되는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개미집처럼 질서정연했어요. 각 스테이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줄리아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계산했습니다. 잠깐, 이 속도라면 연간 96대도 가능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품질 유지를 위해 48대로 제한합니다. 양보다 질이죠. 리처드가 화상으로 소리쳤습니다. 부품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협력업체들이 그 물량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미 준비됐습니다. 박도윤 엔지니어가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312개 협력업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사용해요. 화면에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나타났습니다. 사천 공장을 중심으로 한국 전역의 부품업체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가는 게 보였죠. 한국은 이미 통합 생산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서 쌓은 경험을 항공에 적용한 거죠. 이건 한 회사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역량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엔지니어는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현재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인사팀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생산량은 2배가 되죠. 자동화의 힘입니다. 오정규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20년간 쌓은 로그를 보여드리죠. 그가 가져온 하드드라이브를 연결하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열렸습니다. 날짜별, 작업별, 문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었어요. 2018년 7월, 폭염으로 알루미늄 패널 변형, 해결책 작업시간 조정 및 냉각 시스템 보강. 오 씨가 하나를 클릭했어요. 이런 경험이 3천만 건입니다. 한미라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신입 엔지니어도 20년 경력자처럼 일할 수 있죠. 리처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도 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엔진은, 레이더는?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했습니다. 김 팀장이 정정했어요. 지휘와 기술 제휴했지만 이제는 독자 개량이 가능해요. 레이더도 LIG넥스원이 A사를 국산화했고요. 화면에 한국산 부품 비율이 떴습니다. 89%, F-35의 국산화율 15%와는 비교가 안 됐죠. 차관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트맨, 정말 가능해 보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네, 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이클, 그들의 쇼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까? 미국의 자존심을 생각하세요.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줄리아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적어도 생산 시스템에서는요. 김 팀장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수출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빨간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남미. 이미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이었죠. F-35는 너무 비싸고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어요.
KF21은 가격이 절반이고 기술 이전도 가능해요. 구매국이 직접 생산할 수도 있죠.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전투기 시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생산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제가 요청했어요. 박 엔지니어가 상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각 공정별 시간, 분량률, 개선 추이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학습 곡선이었습니다. 생산할수록 시간은 줄고 품질은 올라가고 있었죠. 10번째 기체부터는 1일 단축됐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가리켰어요. 20번째는 3일, 30번째는 5일 단축됐죠. 50번째쯤 되면 8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리처드가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속도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효율이 올라갑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니까요. 그때 이정우 품질 책임이 충격적인 자료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보시죠. 화면이 둘로 나뉘었어요. 왼쪽은 F-35 포트워스 공장, 오른쪽은 KF-21 사천 공장.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생산 시간은 3분의 1, 분량률은 10분의 1, 비용은 절반. 이건 불공평한 비교입니다. 리처드가 항의했어요. F-35가 훨씬 복잡하니까요. 복잡도를 감안해도 한국이 효율적입니다. 줄리아가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단위 복잡도당 생산성에서 한국이 2.7배 높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최고라는, 우리 방식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죠. 김 팀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2030년 글로벌 항공 생산의 허브, 야심찬 목표였지만 오늘 본 것들을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김 팀장이 물었어요. 저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왜 이 모든 걸 공개하는 겁니까? 비밀로 하면 더 유리할 텐데. 김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자신 있으니까요. 보고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한국이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났습니다. 차관보는 당황한 표정으로 연결을 끊었고 리처드는 끝까지 부정하며 사라졌어요. 브리핑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 공장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여전히 24대가, 아니 곧 48대가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왔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줄리아가 말했어요. 마이클,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진실을 쓸 겁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리처드가 반발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어요. 24대, 48대, 78% 자동화, 0.5% 불량률. 한국은 정말로 제조업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사천 공장 별관에 마련된 특수 시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입구에 디지털 트윈 통합관제 센터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김현호 팀장이 문을 열자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3면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앙에는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실제 공장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마치 NASA 관제센터 같았지만 더 미래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진짜 핵심입니다. 최은재 자동화 실장이 중앙 콘솔 앞에 섰어요. AI 기반 자동 보정 시스템이죠. 그녀가 손짓하자 홀로그램의 KF-21 한 대가 떠올랐습니다. 실물 크기는 아니었지만 모든 부품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나사 하나까지 구현되어 있었죠. 현재 조립 중인 2138호기입니다. 최 실장이 설명했어요. 실제와 0.001초 차이로 동기화되고 있죠. 리처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가 특별한가요? 최 실장이 미소 지었어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박 엔지니어, 준비됐나요? 박도윤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 조립 라인에서 의도적으로 오차를 만들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어요.
왼쪽은 실제 공장, 오른쪽은 디지털 트윈이었죠. 박 엔지니어가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13번 스테이션, 좌측 날개 플랩 각도를 0.03mm 틀어주세요. 화면에서 엔지니어 한 명이 정밀 공구로 플랩을 조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경고음이 울리기도 전에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0.1초, 정확히 0.1초 만에 붉은 신호가 켜졌고 디지털 트윈에서 해당 부위가 빨갛게 변했어요. 동시에 숫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300만 개 부품의 연관 관계를 재계산하고 있습니다. 최 실장이 설명했어요. 플랩 각도가 틀어지면 공기역학이 바뀌고 그럼 다른 모든 부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화면에 복잡한 계산식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계산이 끝나자마자 24대 전체의 데이터가 동시에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왜 다른 기체까지? 제가 물었어요. 학습입니다. 박 엔지니어가 대답했죠. 한 대에서 발견된 문제는 모든 기체에 적용돼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홀로그램이 변했습니다. 24대의 KF-21이 동시에 나타났고 모두의 플랫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됐어요. 그리고 각 기체별로 최적 보정값이 계산되고 있었죠. 이건 밀러가 말을 잃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수준의 연산 아닙니까? 초당 50테라플롭스입니다. 최 실장이 확인해줬어요. 슈퍼컴퓨터 수준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로보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4대 모두에서 동시에 보정 작업이 시작된 거죠. 자동 보정입니다. 박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AI가 최저값을 계산하면 로봇이 즉시 실행해요. 인간 개입 없이요. 리처드가 화면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저게 정말 실시간입니까? 녹화 영상 아니고? 김 팀장이 무전을 건넸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공장에 지시를 내려보세요. 리처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무전을 받았습니다. 8번 스테이션. 손을 흔들어 보세요. 화면 속 엔지니어가 즉시 손을 흔들었어요. 실시간이 맞았습니다. 최 실장이 다음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복잡한 걸 보여드리죠. 다중 오차 동시 발생 시나리오입니다. 그녀가 명령을 내렸어요. 5개 스테이션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오차를 만들어주세요. 공장 곳곳에서 의도적인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리벳 각도, 패널 정렬, 케이블 장력, 유압 압력, 전자 장비 위치. 모두 미세하지만 중요한 오차들이었죠.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화면이 온통 데이터로 뒤덮였어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질서정연했습니다. 각 오차가 색깔별로 구분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해결 순서가 정해졌죠. 13초입니다. 최 실장이 스톱워치를 보여줬어요. 5개 복합 오차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이죠. 줄리아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복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 서너 시간은 걸릴 텐데. 그게 차이입니다. 김 팀장이 말했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죠. 우리는 문제를 개별로 보지 않고 시스템 전체로 봅니다. 오정규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죠. AI가 이렇게 똑똑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방대한 작업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년간의 모든 실수와 해결책이 여기 있어요. 한미라 씨가 특정 로그를 클릭했습니다. 2012년 9월, 습도 70%에서 접착제 경화 시간 지연, 해결책 온도 2도 상승, 펜 속도 조절. 이런 경험이 수백만 개입니다. 오 씨가 말했어요. AI는 우리의 20년을 10분 만에 학습했죠. 그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유럽 항공기술원 실시간 접속 중. 랑베르트 단장입니다. 화상으로 프랑스 억양의 영어가 들렸어요. 지금 시연을 보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군요. 김 팀장이 인사했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랑베르트가 동의했어요. 에어버스 A350 생산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지 보죠. 잠시 후 유럽에서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A350 조립 중 발생한 실제 문제 상황이었어요. 복합 재료 접합부 균열, 예상 원인 불명. 최 실장이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AI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홀로그램의 A350에 해당 부위가 나타났어요. AI가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죠.
온도 변화, 압력 분포, 소재 피로도, 진동 패턴. 30초만 기다려주세요. 박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정확히 28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소 섬유 적층 각도 0.5도, 오차로 인한 응력 집중. 해결책 부분 보강 및 적층 각도 재조정. 화상 속 랑베르트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3주 걸려서 찾은 답과 같습니다. 한국의 병렬 공정은 국제항공제조에서 새로운 기준 후보가 될 만합니다. 유럽 항공기술원의 공식 인정이었어요. 그들이 미국 기술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었죠. 리처드가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실제를 보여드리죠. 김 팀장이 우리를 이끌고 시연실 연문으로 나갔어요. 그곳엔 실물 크기 KF-21 동체 일부가 있었습니다.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로보잠 6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실제 조립 환경과 동일합니다. 최 실장이 설명했어요. 지금부터 AI 완전 자율 조립을 시연하겠습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로봇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을 집어들고 위치를 잡고 조립하는 모든 과정이 인간 개입 없이 진행됐어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인간 엔지니어보다 3배는 빨랐죠. 그런데 정밀도는 더 높았어요. 레이저 측정기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단호히 말했어요. 지난 1년간 AI 자율 조립 구간의 불량률은 정확히 0입니다. 그 순간 일부러 만든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로봇의 그리퍼가 갑자기 멈췄어요. 고장 시뮬레이션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로봇이 즉시 그 역할을 대신했어요.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작업은 단 1초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자가 치유 시스템입니다. 최 실장이 설명했어요. 한 부분이 고장나도 전체는 계속 작동해요. 생물체처럼요. 밀러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로키드 마틴도 보잉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인정하시나요? 김 팀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걸?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제가 20년간 봐온 그 어떤 것보다 진보적이었어요. F-35 공장이 구식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최 실장이 물었어요. 그녀가 화면을 전환하자 예측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AI가 미래를 예측합니다. 언제 어떤 부품이 마모될지, 언제 정비가 필요한지, 심지어 10년 후 상태까지. 그래프에는 향후 10년간의 예측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기체별로, 부품별로 믿기 힘들 정도로 상세했죠. 리처드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맞을 거란 보장이. 작년 예측 정확도가 98.7%였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올해는 99.2%를 목표로 하고 있죠. 시연이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시연실 안에서는 여전히 로봇들이 춤추듯 일하고 있었죠. 충격적이죠. 줄리아가 물었어요. 충격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생산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조업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디지털화하고 AI가 그것을 학습하고 로봇이 완벽하게 구현하는 시스템. 이건 4차 산업혁명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미국은 이미 뒤처졌구나. 처음으로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숙소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 2대가 켜져 있었어요. 왼쪽은 F-35 생산 데이터, 오른쪽은 KF-21 자료였죠. 2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미국 방식과 오늘 본 한국 방식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F-35 직렬 공정 도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단계 1 동체 제작, 단계 2 날개 조립, 단계 3 엔진 장착. 각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구조였죠. 평균 제작 기간 26개월.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무기 체계니까, 신중해야 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24개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죠. 한 대가 아니라 24대가, 순서대로가 아니라 병렬로. 평균 제작 기간은 9개월. 3분의 1이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니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다. 줄리아가 보낸 분석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산업 발전사를 정리해놨더군요. 읽으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그들은 미국과 일본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설계 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에는 공정 혁신으로 세계 1위가 됐죠. 삼성이 인텔을 제치던 그날을 저도 기억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자동차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현대는 포드차를 분해해서 조립하는 녹다운 생산을 했대요. 그런데 1990년대 독자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로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산업 부분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고작 소형 어선이나 만들었어요. 1990년대가 되자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LNG선이라는 초고난도 선박을 거의 독점하게 됐죠. 전 세계 LNG선의 80%를 한국이 만든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산업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베끼고, 그 다음엔 배우고, 개선하고, 결국엔 뛰어넘는. 그런데 항공산업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방식을 따라하지 않았다. 메모를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을 설계했다. 전화가 울렸어요. 워싱턴의 브라이언 울프 차관보였습니다. 하트맨, 잠 안 자나?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내일까지 초안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리처드가 계속 전화하더군.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난리야. 로키드 마틴 주가가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어. 차관보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적어도 생산 시스템에서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차관보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그들은 시간을 통제하고 있어요. 시간을 통제한다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길 기다립니다. 한 단계가 끝나기를, 품질 검사가 끝나기를.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동시에 합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압축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제가 파일을 전송했어요. 직접 보십시오. 전화를 끊고 다시 분석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융합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배운 초정밀 자동화 기술, 자동차 공장의 효율적인 컨베이어 시스템, 조선소에서 터득한 거대한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 한국은 이 모든 경험을 항공기 제조에 녹여냈어요. 남들이 산업별로 따로 보는 걸 그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본 거죠. 새벽 4시, 리처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 정신 차려. 한국이 뭘 보여주든 그건 일시적인 거야. 미국 시스템은 100년의 전통이 있어. 그게 우리의 힘이야.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리처드, 100년의 전통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소리야? 너 한국에 세뇌됐나? 아니요.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현실을 본 겁니다. 우리가 직렬 공정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은 병렬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미국이 한국한테 배우자고. 체면이 있지.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이래요. 리처드가 화를 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졌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당에서 김현우 팀장을 만났어요. 그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밤새 분석하셨군요.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정관념을 버렸기 때문이죠. 제가 답했어요. 항공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능했죠. 오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 분석을 발표했어요. 두 시스템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했죠. 미국 시스템은 20세기 포드 생산 방식의 연장입니다. 제가 도표를 가리켰어요. 순차적, 계층적, 분절적이죠. 안정적이지만 느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21세기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동시적, 수평적, 통합적이죠. 복잡하지만 빠릅니다. 리처드가 반박했습니다. 복잡하면 위험해집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져요. 아닙니다. 박도윤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네트워크는 한 부분이 고장나도 다른 부분이 대체합니다. 어제 시연에서 보셨잖아요. 줄리아가 추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경제성도 한국이 앞섭니다. 시간이 돈이니까요. 26개월과 9개월의 차이를 생각해보세요. 제가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F-35 한 대 생산하는 시간에 한국은 3대를 만듭니다. 같은 시설 투자로 3배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밀러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은 못합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기존 시스템에 수조 달러가 투자됐으니까요. 바꾸려면 모든 걸 버려야 합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버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죠. 점심시간, 저는 혼자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천 평야가 한눈에 보였어요. 논밭 사이에 첨단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죠.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깨달았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과거를 버리지 않는 것. 오후에 최은재 실장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확장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로드맵이 나타났어요. 2026년 48대, 2028년 96대, 2030년 144대. 기하급수적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병렬 시스템은 복제가 쉽습니다. 최 실장이 설명했어요. 모듈을 추가하면 되니까요. 직렬 시스템은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죠. 리처드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바로 그때 김 팀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끊고 발표했어요. 방금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주문이 왔습니다. KF-21 36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저녁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생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죠.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워싱턴에 최종 보고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한국 병렬 생산 시스템 제조업의 패러다임 전환. 본문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설계합니다.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마이클, 후회할 거야. 미국을 배신한 걸. 배신이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니 사천 공장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24시간, 24대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곧 48대가 될 겁니다. 한국은 정말로 시간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시간 자체를 재정의한 거였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20세기에 머물 것인가? 자문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미국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아니 한국보다 더 과감하게. 그게 제가 워싱턴에 전할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국 준비를 하며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우주입니다. 병렬 시스템으로 로켓도 만들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항공을 넘어 우주로 가려는 거였어요.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건 시작일 뿐이구나.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나토 평가단이 도착한 건 우리가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사천까지 특별 열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탑승했죠. 프랑스인 랑베르트 단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당신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랑베르트가 프랑스 특유의 억양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저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으니까요. 랑베르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국이 인정했다. 그건 처음 듣는 소리군요. 열차가 사천에 도착했을 때 김현호 팀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 측 기술진 전체가 도열해 있었어요. 오정규, 한미라 부부 엔지니어도 보였죠.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랑베르트 단장님, 환영합니다. 김 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세요. 평가단은 15명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유럽 항공 강국들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국조차 못한 걸 한국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공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독일 기술자 슈미트가 먼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마인갓, 이건 정말로 24대가 동시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17번째 스테이션이었어요.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죠. 우측 엔진 마운트 토크 편차 감지. 박도윤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갔지만 이미 시스템이 자동 보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로보잠이 정밀하게 볼트를 재조정했어요. 전체 과정이 12초였습니다. 품질 불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국 평가관 제임스가 물었어요. 이정우 품질 책임이 즉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현재까지 0.4%입니다. F-35의 10분의 1 수준이죠. 리처드가 끼어들었어요. 생산 대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랑베르트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비율로 따져도 놀라운 수준이네요. 에어버스도 이 정도는 못합니다. 평가단이 생산 라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스테이션마다 멈춰서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특히 독일팀은 측정 장비까지 꺼내서 직접 검증했죠. 공차가 정말 0.02mm 수준이네요. 슈미트가 놀라서 말했어요. 독일 공장도 이 정도 정밀도는 어렵습니다. 그때 최은재 실장이 특별 시연을 제안했습니다. 실시간 동기화를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24대 전체의 조립 상태가 3D로 표시됐어요. 각 기체의 진행률, 품질 지표, 예상 완성 시간까지 한눈에 보였죠. 현재 동기화 성공률은 99.8%입니다. 최 실장이 설명했어요. 24대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죠. 네덜란드 평가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데이터가 조작된 건 아니겠죠? 김 팀장이 무전을 건넸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무 스테이션이나 골라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네덜란드 팀이 무작위로 3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지시한 대로 현장에서 미세한 조정을 했고 화면에는 즉시 그 변화가 반영됐어요. 0.1초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이 공장은 랑베르트가 천천히 말했어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군요. 그 순간 평가단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느낀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점심시간 평가단은 엔지니어 부부를 집중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20년 작업 로그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습니까? 폴란드 평가관이 물었어요. 오정규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보물이 되더라고요. 한미라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07년 5월 13일, 리백 간격 오차로 진동 발생. 원인 분석에 3일, 해결에 2일 걸렸어요. 지금은 AI가 같은 문제를 3초 만에 해결합니다. 평가단이 직접 로그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위로 날짜를 선택해서 확인했어요. 모든 기록이 일관되고 상세했죠. 조작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인류의 자산입니다. 랑베르트가 감탄했어요. 한 부부의 경험이 전 세계 항공산업을 바꿀 수 있다니. 오후가 되자 평가단은 본격적인 기술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요. 독일은 기계 시스템, 프랑스는 전자 장비, 영국은 품질 관리, 이탈리아는 소재 기술. 모든 부분에서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이 나올 때마다 즉시 데이터와 실물을 보여줬어요. 숨기는 게 하나도 없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기술을 왜 공개하는 겁니까?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요. 보고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3시쯤 대회의실에서 공식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나섰어요. 미국 대표로서 제 관찰과 분석을 공유해야 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간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미국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리처드가 벌떡 일어났어요. 마이클, 무슨 소리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를 제지했어요. 한국은 조립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을 발명하는 나라입니다. 평가단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인정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병렬 생산, 디지털 트윈, AI 자동 보정. 이 모든 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제조업의 미래입니다. 랑베르트가 일어났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나토 기술평가단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했어요. 한국식 병렬 공정은 국제 기준 후보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랑베르트가 선언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특히 오정규, 한미라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았죠. 20년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독일팀이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체 생산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정우 품질 책임이 즉시 자료를 띄웠습니다. 동시 공정 지연 제로건, 시스템 다운타임 연간 3시간, 예측 정확도 99.1%,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슈미트가 놀라서 외쳤어요. 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어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면요. 저녁이 되자 평가단은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참여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씩 확인했죠. 생산 속도, 인정. 품질 수준, 인정. 확장 가능성, 인정. 경제성, 인정. 랑베르트가 하나씩 체크했어요. 영국 대표가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요? 에너지 효율이 미국 대비 30% 높습니다. 줄리아가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태양광과 연료 전지를 활용하니까요. 모든 항목이 인정됐습니다. 유럽이, 그것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토 평가단이 만장일치로 한국을 인정한 거예요. 밤 10시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왔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장관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한국이 항공 제조의 새 기준을 세운 날이니까요. 잔을 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변해야 한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한다. 만찬이 끝날 무렵 랑베르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용기 있는 선택이었소. 미국인이 미국을 비판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이 증명했잖아요. 불가능은 없다고. 다음 날 아침, 평가단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24대는 여전히 조립되고 있었어요. 24시간 멈추지 않는군요. 제임스가 감탄했어요. 시간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김 팀장이 말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랑베르트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천 공장은 세계 항공 제조업의 새로운 벤치마크입니다.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모델이죠. 저도 워싱턴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 팀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마이클 분석관님 덕분입니다. 미국이 먼저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유럽도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 항공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시애틀에서 툴루즈로, 그리고 이제 사천으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길을 만들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차례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었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14시간 만이었죠. 공항 출구에서 리처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마이클, 당장 차관보실로 가야 해. 그가 다급히 말했어요. 내가 보낸 보고서 때문에 난리가 났어. 차 안에서 리처드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CEO가 직접 전화했어. 내가 한국을 과대평가했다고. 보잉도 마찬가지야. 미국 방산업체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예상했습니다. 제가 차분히 답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죠.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긴급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차관보를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살벌했죠. 브라이언 울프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트맨, 당신 보고서를 읽었네. 한국이 제조업의 미래라고? 이게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나토 평가단도 인정했고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병렬 시스템은 우리보다 3배 빠르고 10배 정확합니다. 리처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야. 한국이 무리해서 만든 쇼일 뿐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의 생산 기록이죠.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KF-21 생산 시간은 계속 단축되고 있었고 품질은 향상되고 있었죠. 반면 F-35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F-35가 훨씬 복잡한 기체라는 걸 간과하시는군요. 복잡도를 감안해도 한국이 효율적입니다. 줄리아가 내 편을 들었어요. 단위 복잡도당 생산성에서 한국이 2.7배 높아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 방산업계 인사들은 여전히 부정하려 했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차관보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트맨, 당신 제안은 뭔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래를 놓칠 수는 없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자고? 한 장군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KF-21을 주문했고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F-35 시장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기술이 최고야. 스텔스 기능은? 전자전 능력은?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절반 가격의 80% 성능을 제공해요. 대부분 국가에겐 그게 더 매력적이죠. 차관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겠네.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게.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리처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이클, 정신 차려. 내가 미국 항공산업을 망치려는 거야? 아니요. 살리려는 겁니다. 제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는 없어요. 일주일 후 저는 8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미국 항공산업 혁신 로드맵 한국 모델의 선택적 적용.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병렬 생산을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거였죠. 처음엔 부품 생산부터 그 다음 하위 시스템, 최종적으로 전체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차관보실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10년 걸려 만든 시스템을 우리는 5년 안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본과 기술이 있으니까요. 다만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 제독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하는가? 첫째, 직렬에서 병렬로. 둘째, 개별에서 통합으로. 셋째, 하드웨어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제가 하나씩 설명했어요. 특히 강조한 건 인력 양성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처럼 데이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정규, 한미라 부부의 20년 로그가 한국 AI의 기반이 됐듯이요. 리처드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 수백억 달러는 필요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5년 후엔 한국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긴 침묵 후 차관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자. 텍사스 공장 한 곳을 선정해서 시험 적용해보게.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생산 방식을 배우기로 한 거니까요. 2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기술진 20명과 함께였어요. 그들을 교육시킬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나러 온 거였죠. 김현우 팀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마이클 분석관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미국이 드디어 결정했군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증명해줬잖아요. 불가능은 없다고. 오정규, 한미라 부부가 미국 엔지니어들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기술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친해졌어요. 엔지니어는 국적이 없으니까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오정규 씨가 강조했어요. 모든 걸 기록하고, 공유하고, 학습시키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한미라 씨가 덧붙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중요한 건 그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거죠. 일주일간의 교육이 끝날 무렵, 미국 엔지니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적이던 그들이 이제는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메모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왜 한국이 우리를 앞섰는지. 그들은 시간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평양 위의 구름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시작이다.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변할 수 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 1년 후 텍사스 파일럿 공장에서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F-35 생산 시간이 20% 단축됐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죠. 미국도 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리처드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옳았어.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거야.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2028년 현재, 미국은 여전히 전환 중입니다. 완전한 병렬 시스템까지는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죠. 가끔 한국에서 소식이 옵니다. 그들은 이미 연간 96대 생산 체제를 갖췄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우주 로켓에도 병렬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제 책상 위엔 오정규, 한미라 부부가 보낸 선물이 놓여 있습니다. 작은 금속판에 새겨진 문구였어요. 시간을 기다리지 마라. 시간을 설계하라.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었다고. 그들이 보여준 건 고정관념을 깨는 용기였어요. 미국은 100년의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선택했죠.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차례. 한국이 증명했듯이 불가능은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